4차 산업혁명 시대 AI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 강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합니다. 방산수출 세계 4위를 목표로 방산수출 강북의 꿈을 구해나가는 K방산 지원까지. 오늘 AI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진흥 어떻게 추진해가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AI 과학기술 강군을 구현해가는 주역이자 K방산 수출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전력정책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종대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 국방연구개발, 방산 수출 및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술기획 및 기술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기술정책실장 김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와 방산업체 간 소통 창구와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방위산업진흥에서 나왔습니다.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드론로봇공학과 차도환 교수입니다. 드론과 로봇을 연구하는 무인체계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국방로봇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떤지요, 국장님 특별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국 직원 모두가 정말 바빴던 시기였습니다. 작년에 보면 저희 국에 과가 3개로 한 50명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4개 과 2개 팀으로 85명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만큼 일이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는 그 북한이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군의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체계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고민을 담아서 현재 국방 중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산 수출, 또 신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또 국방 연구 개발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일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증강의 핵심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국장님 말씀하신 다양한 업무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가는 데 있어서 첨단 무기체계를 전력하는 거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신기술은 우리 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활용해서 군 전력 자체를 높일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작전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미래 전장을 생각해보면 기존 재래식 전장에 비해서 전자전, 사이버, 우주전 등 정말 첨단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미래전 양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을 정말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특히 AI 기술 등 신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하고 이를 활용한 첨단 무기체계를 어떻게 획득할지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핵 미사일 대응은 물론이고요. 미래전 승리를 위해서는 정보 정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위성과 무인기 기반의 정찰 자산 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그 핵 미사일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그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시 감시 정찰 능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예전부터 그 감시 정찰 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왔고, 최근에는 그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감시 정찰 전력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그 북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한반도 지형 특성에 맞도록 위성과 무인기를 적절히 활용해서 독자 감시 능력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 이후에 사전 통보 없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 라고 위협을 가하면서 위기감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군의 감시 및 정찰 능력을 확보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국방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전에서 또 미래전에서 적의 움직임을 미리 보고 우리가 먼저 결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러한 감시 정찰 능력은 우선 최우선 과제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감시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서 고고도 무인기, 또 중고도 무인기, 분단급 무인기 등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하거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방금 우리 김세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위성을 통해서 바로 위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고성능의 군 정찰 위성을 발사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네. 또 이와 더불어서 북한의 핵심 표적을 더 자주 항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싸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형 위성을 지금 과기부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다양한 감시 정찰은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다양한 정보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공하고 빨리 활용을 해서 빨리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이를 위해서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라는 체계도 조만간에 전력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난해 북한이 말이죠. 일단 무인기 침범 도발이 있었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이 무인기가 주요 공격 자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강국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드론하고 무인기 개발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 무인기 드론이 이제 감시 정찰에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여러 전장에서도 지금 활용되고 있지만 무장을 한다든지 자폭형으로 쓴다든지 이 센서 투 슈터 개념으로 공격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020년에 그 아제르바이잔 군이 그 터키에서 개발한 그 바이락트르 TV2라고 하는 무장형 무인기를 가지고 그 아르메니아 그 전차를 포함해서 한 수백여 대의 전투 차량을 무력화한 바가 있고요. 네. 2021년에는 미군에서 그 무장형 무인기인 리퍼를 이용해서 그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IS를 직접 정밀 타격 공격을 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현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도 그 무장형 무인기라든지 자폭형 드론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효과성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드론과 무인기는 그 이제 무력화하는 상대의 어떤 전력, 그러니까 전차라든지 함정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추적이라든지 탐지라든지 이런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전장에서는 미래 비대칭 그 게임 체인저로서 지금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현재 무인기와 드론에 대해서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전 영상을 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드론을 전투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 역시 무인기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뭐 효과적인 무인기 그리고 그런 관련 무기 체계를 좀 확보를 빨리 해야겠죠. 국장님, 현재 우리나라 관련 이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우선 이제 22년에 발간된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은 우리의 무인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한 82%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960년대서부터 무인기를 개발하고 활용해 왔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 차이를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미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 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은 동등 이상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대대급, 사단급, 군단급 또 중고도 무인기까지 모두 개발을 했고 현재는 10종의 무인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무인기의 중요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더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산 전투기 KF-21 시제기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동안 한국 항공우주산업, 즉 카이죠. 독자적 개발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항공산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KT-1을 비롯해가지고 TOC, 그리고 수리온,
그리고 LH, LCH 지금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훈련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훈련부터 고등훈련까지 우리가 만든 훈련기로 훈련을 마칠 수 있는 일관된 과정을 지금 공군들이 수행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FA50 같은 경우에는 틈새 시장을 뚫어서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으로 아주 등극을 했고요. 그동안 개발한 그 항공기 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KF-21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특히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기술력을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FA50 18대가 말레이시아에 또 수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국산 전투기 얘기 좀 하겠습니다. KF-21 개발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또 인상적인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고요. 전투기 개발 과정 그리고 언제 이게 양산이 될지 계획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KF-21 개발 사업은 우리 기술로 4.5세대 최신 전투기를 개발하는 정말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매 순간순간 정말 그 인상적인 단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통상 그 선진국들을 보면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기간이 연장되고 많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만은 우리의 경우는 현재 당초 개발 일정을 맞춰서 최근에 초음속 돌파 비행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네. 이는 이제 KF-21을 개발하시는 분들, 또 사업을 관리하시는 분들,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들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양산 착수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3년 뒤인 2026년에는 최초 양산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있어주시고요. 한국형 삼축 체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이거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의 또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최근 삼축 체계 관련해서 추진 중인 또 추가적인 전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 부분도 강조해 주세요. 예, 그 삼축 체계는 북한의 핵 WMD 위협에 우리 군이 효과적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정말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고요. 모두 4개 분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의 위협 원점을 식별해서 정확히 타격함으로써 무력화시키는 킬체인이 있고요. 또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또 적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능력을 갖추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인 KMPR 체계, 또 이러한 체계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 정찰, 통신 체계 등의 기반 체계 4개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분야별의 대표적인 전력을 말씀드리면 킬체인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FX 2차 사업, 또 산천토급 잠수함과 이에 탑재되는 SLBM, 또 이지3, 또 적의 갱도를 무력화시키는 전술지대지 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KAMD에는 현재 MSAM 블록 2가 본격적으로 전력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LSAM은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3 능력도 지속적으로 보강해가고 있고요. KMPR에는 대표적으로 압도적인 고위력 미사일 능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AM이 탄도탄 요격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자, 실장님 어떤 실험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6월 30일에 수행한 LSAM 탄도탄 요격 시험은 북한의 탄도탄을 모사한 표적탄을 실제로 발사를 하고 요격탄으로 직접 요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개발 단계 마지막 기술 검증 시험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고 상당히 긴장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표적탄이 발사가 되고 또 레이더가 표적탄을 탐지 추적하고 그리고 이제 교전 통제소에서 교전 명령에 따라서 요격탄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 요격탄에 탑재되고 있는 킬비클이라고 하는 직격 요격체가 빠른 속도로 접근해오는 표적탄을
직격 요격했을 때 그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감동과 환희의 박수를 막 치셨는데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군이 말씀해 주시는데 왜 손에 땀이 나죠? 제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탄도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그 다기능 그 레이더의 그 표적 탐지 추적 성능, 그리고 교전 통제소의 교전 통제 능력, 그리고 요격탄의 정밀 유도 비행 성능 등 LSM 체계의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술이 검증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사업적으로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시험 평가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이죠. 이 성공의 의미를 좀 더 부연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제 북한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격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MSAM 블록 2, 또 LSAM,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LSAM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통해서 나온 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더 높은 고도에서 또 더 먼 지점에서 적의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다음 단계인 MSAM 블록 3, 또 LSAM 2 개발 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습니다. 예. 또 이러한 계획이 더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에는 이미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북의 장사정포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도 이미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잘 개발이 된다면은 향후에는 높은 고도 순으로 보면 LSAM-2, 그 다음에 LSAM, 그 다음에 MSAM 블록 3, 또 패트리어트 3, 그 다음에 MSAM 블록 2, 또 맨 낮은 단계에서는 장사정보 요격 체계가 적의 미사일과 위협을 단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그런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예, 게다가 우리 손으로. 우리 손을 알겠습니다. 예. 예, 이 첨단 무기 체계는 개발도 중요한데 개발뿐만이 아니라 군이 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획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나라, 특히 우리가 흔히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이 미국의 경우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첨단 무기 체계를 많이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무기 체계 획득 제도, 국장님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미국은 그 무기 체계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획득 제도를 가지고 있고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 정말 긴급히 필요하다. 그러면은 2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긴급 능력 획득 제도라는 것 하나. 네. 또 하나는 민간의 기술이 정말 좋다. 그러면은 민간 기술을 정말 활용해서 5년 내에 무기 체계를 공급하는 중간 단계 획득이라는 제도. 또 이제 굉장히 크고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가고 대형 체계 같은 경우에는 소요 결정부터 전략화까지 5단계로 구분을 해서 많은 검토와 정밀한 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주요 능력 획득. 사실 이것이 우리의 획득 제도가 좀 가장 비슷한 제도이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체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특징에 맞는 별도의 획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걸 본다면은 그 특징이 미국은 군이 원하는 무기 체계의 수준과 특징이 어떤지, 그 다음에 현재의 민간 분야 기술까지 합해서 어떤 기술 수준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긴급하게 필요한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획득 제도를 다양화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보면 우선순위가 확실히 있고 그에 따른 절차들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네, 정리가 되겠네요. 예. 네. 자, 이 무기 체계 수출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보면은 부품과 정비 등 수출 위에도 뒤따른 것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무기의 신속 획득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무기 체계의 성능과 품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증된 기술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빠르게 무기 체계에 적용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패스트 트랙 제도를 마련했고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 소요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간에 선수된 기술이나 또 국가연에 검증된 기술이 있다면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하게 한다면 분석평가 단계를 축소하고 시험평가 단계를 통합 수행하는 등 기존의 획득 제도를 대폭 축소를 해서 네. 전력화를 빠르게 하는 방안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신속 사업부 획득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있다면 한번 써봐라. 시범 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성능이 검증이 된다면 곧바로 전력화하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제도는 이미 법 개정을 완료를 했고요. 금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획득 제도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신속 소요를 활용하고 또 신속한 전력화를 통해서 방위력 개선에 도움을 이제 주고 있는 건데 혹시 추가로 더 제도 개선이 되고 있는 거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체계가 첨단화되면 과거 하드웨어 개발보다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중요해집니다. 소프트웨어는 발전 속도도 빠르고 또 그 생각지도 못한 기능도 수시로 생겨나고 또 요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도 기존 획득 제도로는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소프트웨어의 특징에 맞는 별도의 획득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미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되는 겁니까? 올해 안에 방안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 네. 뭐 최근 그 K방산이 말이죠. 해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 뭐 뜨겁다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뭐 BTS급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반응이 어떤지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예,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외에서 정말 높으신 분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 무기체계 소개를 받고 싶다라는 요청이 정말 많이 있고요. 저희가 해외에 이제 나가게 되면 만나자는 요청 횟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우리나라 무기체계는 북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에 항상 대응을 하고 있고 당장 오늘 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검증된 무기체계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사실 우리 군은 세계 최고의 능력을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쓰는 무기 체계라면 그 자체로도 신뢰도가 높고요. 또 우리의 방산 기업들은 대량 양산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고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본다면 우리 군이 쓰는 무기 체계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응이 뜨겁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지 궁금하죠? 네네네. 네,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신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발되긴 했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우수 선진국을 비롯해가지고 요즘은 무기 체계를 오픈해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무기도 초청을 받아서 가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사실은 저희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 무기 체계가 이렇게 성능이 좋았었나? 우리가 동경하기만 했던 선진국들의 무기 체계하고 견주어서 성능이 뒤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뛰어난 점도 있고 네. 선진국의 무기 체계들이 고장 날 때 우리 무기 체계는 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서 시험 평가를 모두 다 마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나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60만 군을 운영하면서 이 무기 체계를 다룬 경험 이런 바탕이 크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테스트에서 우수하기도 하지만 가격은 또 절반 이상으로 또 싸고 게다가 선진국에서는 지금 공장 시설이 다 멈춰 있는 상태에서 적절하게 공급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지금 계속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 수요국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긴급하게 물량을 조달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전시회 나가보면은 해외 각국에서 저희는 한국에 이제 뭐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한국관을 구성해가지고 전시회 나가는데 한국관이 북적북적합니다. 네. 그리고 만나자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요. 네. 아주 요즘
소위 말하는 진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니까 9.19이 요청하는 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가성비가 좋은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나라를 보면서 이제 얘 만날까 이 정도의 위치에 돼 있군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 이 방산 수출 세계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2022년) 방산 수출액 173억 불 달성. 세계로 뻗어가는 K방산. 국내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와 함께 방산 수출 세계 4위를 목표로 방산 수출 확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FA-50 GF 전투기 폴란드 수출을 발판 삼아 제1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확대 의지 확인은 물론 방산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 우리 군의 말레이시아 국방방산 외교까지. 오늘의 지식 포커스. 우리 군을 중심으로 방산 수출 세계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들여다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 방산에 쏠린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올해 6월 7일에는 부이슈착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에서 개최된 양국 장관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폴란드의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것은 물론 한 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신설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공동위원회 최초 회의를 개최,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등 양국이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는 폴란드 군비청과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른 후속 계약으로 같은 해 8월 양국은 57.6억 불 규모의 K2 전차, K9 자주포 수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9월에는 폴란드 군비청과의 30억 불 상당의 FA-50 전투기 48기 수출 이행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이는 정부와 국내 방산업체 그리고 우리 군의 다각적 협상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에서 개최된 K2, K9 도착 및 시범 사격 행사에 이어 폴란드 부이슈착 장관은 올해 6월 7일에는 이종섭 장관의 주관으로 개최된 한미 연합합동 화격 경멸 훈련에 참관하여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방한 일정 동안 폴란드 수출 예정인 FA-50 GF 전투기의 최초 출고식 행사에도 참석했는데요. 이번 방안을 통해 한 폴란드 국방장관 간 방산협력 분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방협력 분야에서도 다양한 영역에 있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더욱 굳게 약속한 점도 의미가 큰 부분입니다. 방산수출 강국 세계 4위를 향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해군은 2023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방산수출 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제13회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마덱스는 12개국 140여 개 국내외 방위산업체가 참여, 우리 군의 최첨단 함정 무기체계는 물론 세계 각국의 함정, 해양방위 시스템들이 선보여졌는데요. 특히 역대 장관 최초로 마덱스에 참석한 이종섭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방산업체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방산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 정부와 우리 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023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적극적인 국방 방산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장관은 말레이시아 국제해양항공전시회 리마 2023에 참석해 국내 방산기업 관계자들을 방문,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 약속은 물론 우리 업체의 뛰어난 기술력을 재확인했는데요. 이와 함께 방산 수출은 단순 무기 체계 수출을 넘어 공동 연구 개발, 기술 협력 등 수출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어 방산업체와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의 방산업체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장관은 5월 23일 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국방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번 회담으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의 수출 계약을 확정 지으며 동남아 국가 수출 규모 중 최대 규모인 1조 2천억 원 상당의 계약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이 장관은 말레이시아 총리를 예방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국방 방산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는 물론 FA-50 수출 후속 조치에 대한 적기 납품, 후속 군수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말레이시아 전력 강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K방산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방산 수출, 결코 수출하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계약 이행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구매국이 단순한 판매자, 구매자의 관계를 넘어 다양한 협력 관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군사 외교와 방산 협력 강화 노력 필수입니다. 기업, 정부, 군의 다차원적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AI 첨단 과학 강군을 건설해가는 기술력으로 방산 수출 세계 4대 강국 달성, K방산의 성공적인 행보를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73억 불이라는 사상 최대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200억 불 달성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제 173억 불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한 5배가 늘어난 실적입니다. 네. 조사 결과에 보면 이제 13만 개 일자리, 또 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계속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방산 수출 통계를 확인하는 것은 좀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방산 수출이라는 게 단연간에 연결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1년 실적으로만 비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통계를 좀 활용을 해보면 17년서부터 21년간 이제 5년간을 묶어서 이제 한번 통계를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방산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1.8% 수준이고 네. 세계 8위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 실적을 합해서 본다면 이 순위는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정부와 기업이 정말 같이 합심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은 그 순위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방산 수출의 효자 종목들이 예전에는 뭐 몇 가지 안 됐다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이제 수출액 대비 먼저 탑3를 한번 봤더니 이제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가 확실히 많이 수출이 됐고요. 네. 또 굉장히 많은 나라들로 수출되고 있는 게 FA-50 계열 전투기. FA-50 계열은 사실 그 가성비적으로는 뭐 이제 비교할 전투기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말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다련장 천무 로켓 무기도 다련장 천무도 많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뭐 K2 전차라든지 M-SAM 블록 2 또 우리 함정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과거에는 탄약이나 총포 부품이 이제 기반을 깔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의 무기 체계 수출로 구성이 됐는데 최근에는 재래식 전력과 첨단 전력이 이제 같이 수출이 되면서 수출 품목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네, 현장에서 많은 점을 이제 체감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래서 방산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이제 정부와 군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연이어 좋은 정말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해 달성한 173억 불은 방산업체들도 놀랄 수치였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했었던 거였고요. 사실 방산 수출은 B2B, 기업 간의 뭐 이런 게 아니라 G2G, 정부하고 정부 간, 거기에 다만 업체들이 생산한 장비를 수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 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요. 또 게다가 군의 협조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거기에 더더욱 이제 기업들이 계속 생산하고 있었던, 사실은 시장이 열려 있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기업들은 또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수출 성과가 달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작년보다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저 업체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방산 기업들은 그 수요국의 요구에 맞춰 가지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걸 비롯해 가지고 뭐 기술, 뭐 수출,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국에서 네. 우리 방산 기업들의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가면서 수출에 더 박차를 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어야 방산 수출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또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방산업계를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시선이 뜨겁습니다. 예, 더욱이 뭐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업, 정부, 군, 삼박자가 척척 잘 맞춰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무기 체계를 수출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이 AS 중요하거든요. 부품이나 정비 등 많은데 수출 이후에 이제 뒤따른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수출 계약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약된 그 사업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야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신뢰의 문제고 또 후속 판매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구매국 입장에서 수입한 무기가 정말 원하는 대로 전투력을 발휘하고 제대로 운영되게 해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는 수출 기업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장비 운영의 노하우도 전수가 돼야 되고, 네. 또 후속 군수 지원을 어떻게 할지, 또 훈련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노하우가 같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 사실 첨단 무기 측에는 그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정부와 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히 무기 체계에 대한 판매자, 뭐 구매자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방산 협력 차원에서 그 협력의 차원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방산 협력은 그뿐만 아니라 군사 협력 전체로 갈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무기 수출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방산 협력, 또 나아가서는 국방의 협력, 또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 그 차원을 높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군사 외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는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서울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이 10월에 서울 공항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개최되기 때문에 규모도 훨씬 커질 것 같고요. 또 내실 있는 행사가 잘 돼서 또 방산 수출로 이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최근 이제 K방산에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개최되는 아덱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들도 참가하고자 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또 규모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실 있는, 또 게다가 말씀하신 것 같이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사실은 요즘 이제 뜨고 있는 UAM이나 그 유무인 복합 체계, 그다음에 우주,
분야까지 다 뭉뚱그려가지고 함께 선을 보일 계획이고요. 최근에 이제 방산 트렌드나 우리 기업들이 중점을 둬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있고 또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무기 체계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 오셔서 격려의 박수도 좀 쳐주시고 또 어떤 무기 체계들이 있는지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가겠습니다. 예, 이번 서울 아덱스 2023 해외 주요 인사 초청 등 마케팅 기회를 보다 확대해서 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장님. 예, 사실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국의 한 200여 명의 주요 인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덱스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2021년에도 역대 최고 규모였거든요. 네. 이번엔 그거보다 더 큰 역대 역대 규모가 돼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전시회라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뭐 장관님 레벨이라든지 의장님 레벨이라든지 가끔 총장님 레벨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많은 분들을 오시고 또 우리 전시된 우리 무기 체계를 직접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또 각종 문화 행사를 많이 해서 재밌는 행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방산 수출 효자 품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미래 방산 수출 효자 품목들도 그 인지도나 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우러 전쟁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많은 걱정도 있는데 또 한편 AI 드론을 활용해서 함정을 폭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또 현재 전장에서 드론과 무인 체계 등을 활용하고 있고 또 미국 등 군사 선진국도 AI를 활용해서 무기 체계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차 교수님이 좀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날 전투 수행의 모습들을 보면 전투원이 혼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이나 로봇 등을 활용을 해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실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데요. 지난 2월 그 러시아가 개발한 지능형 국방 로봇 마커3라는 그 킬러 로봇을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적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전원이 공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국방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인 체계가 활용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무기 체계들로 이러한 무인 체계들을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과 이런 무인 체계를 활용하게 되면 병사들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 오늘날 세계 주요국들이 이런 무인 체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미국 AI 국가안보위원회에서 21년에 발간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앞으로 AI가 적용된 무기 체계가 우리 미래를 지배할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이러한 미래 무기 체계를 대응한다면 정말로 큰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I와 로봇 기술에 대한 국방 분야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R&D에 있어서 보다 많은 규모를 투자할 것을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22년 기준 총 685개의 AI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또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중국도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7년에 발표된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살펴보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2조 원의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I와 관련된 군비 경쟁은 결국 핵을 가진 국가와 아닌 국가로 나뉘듯이 네. AI를 가진 국가와 아닌 국가로 나뉘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군도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예, 국장님.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 AI 활용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AI는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먼저 중기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AI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에도 지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무기체계는 사실 재래식전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시범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각 군은 AI 무기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시범 부대를 이미 선정을 했고 네. 육군 같은 경우에는 25사단 내에 아미타이거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아미타이거 여단을 설치를 해서 무인 전투 차량, 공격 헬기, 드론 등이 통합으로 운영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면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는지를 지금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해군의 경우에는 오전단을 시범부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해 기능, 자율기뢰 탐색 기능을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시범을 하면서 발전시키고 있고, 공군은 20전투비행단을 시험부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와 그 저피탄 무인기가 같이 운행을 하면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시범을 통해서 그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해병대도 1사단에서는 상륙 돌격 장갑차와 장애물 개척 장비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할까, 유무인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은 우리의 작전 개념에 분명히 반영을 시킬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기술들이 더 발전될 부분이 있다면 기술 소유로 연결시킬 거고, 무기체계는 무기체계 소유로 연결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AI의 우리의 능력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드론을 포함한 미래 무기체계로서의 국방 로봇은 이 최첨단 과학기술이 망라된 국방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셈인데요. 이 국방 분야 AI 적용과 이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AI를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요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운용 개념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어떤 확보 또는 데이터의 제공 부분이 될 텐데요. 이 AI가 적용된 무기체계는 인간만큼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결국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요하지만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작전이나 전력기획 인력들이 이러한 AI 관련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데이터 수집과 확보, 또 제공을 위한 국방 조직에서의 기술 인력의 소요를 판단하고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활용은 사실 아키텍처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아키텍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AI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운영 개념이나 미래 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필요 기술을 식별하고 투자하는 것, 정말 그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보는 해안이 절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오늘날 AI가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방향을 논의하고 또 연구해서 국방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국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미국은 국방의 AI 데이터 분야 전 기능을 통합을 해서 국방부 장관 직속기관으로 CDAO, 최고 디지털 AI 책임관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국방 예산 중 AI 등 첨단 기술 R&D에 1,301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영국을 소개해드리면 영국은 자율 무기 기술 체계를 담당하는 AI 자율 유닛과 또 AI R&D 기능을 통합한 국방 AI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24년에서 25년간 이 AI R&D에 약 34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관련 분야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 무기 체계 이후 효과를 분석을 해서 긴급 소요와 연계한 조기 전력화 또 확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말 주요 군사 4대 강국들 뭐 영국 포함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 AI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임무와 추진 방향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예, 사실 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은 국정과제로 선정이 돼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희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AI를 이용한 무기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통합된 노력으로 보기에는 사실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에 관련된 많은 기능들을 또 임무들을 하나에 묶어서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한 AI 센터를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먼저 군이 어떤 AI를 이용한 무기 체계를 어떻게 소요를 기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 전문적 지원,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AI 기술을 제대로 고도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국방에 필요한 AI 모델은 무엇인지, 또 AI 기술을 적용한 시범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그 AI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 인력이 집중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AI 인력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과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에 발전된 우리의 민간 기업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서 그 기술력을 어떻게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까지도 AI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또 국방 AI 센터의 임무와 역할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미래전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AI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거 필수입니다. 게다가 방산 수출, 국가 경제 성장 동력으로 역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런 부분 다 아울러서 네 분이 한 말씀씩 또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우선 본부장님. 네. 저희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국으로 저희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위 산업이 또 그 역할을 바톤을 받아서 지금 방산 수출에 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산 수출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 첨언을 드리자면 방산 수출이 안보에도 끼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사실은 돈 안 들이고 안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방산 수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 장비나 또 포탄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 수출됐을 때 물론 뭐 나토 규격이나 밀스펙 기준으로 해서 장비를 만들어서 호환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장비를 수출했을 때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다시 역수입해 와가지고 별도의 훈련 없이 전장에 바로 공급해가지고 또 포탄은 해외에서 생산한 거를 바로 가져와가지고 또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내에 갖춰야 될 방산, 설비나 시설, 유지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해서 방산 수출이 만약에 여러 군데에 해외 기지, 공장을 만드는 그런 숨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저희 방산업계는 어찌됐건 그 방산 수출을 통해서 또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의 한 파트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더 한층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AI를 가진 국가와 또 가지지 못한 국가로 나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AI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이 AI는 국방에서만 연구되고 추진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산학연의 모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산학연의 일부로서 우리 국방 AI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네,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 WMD 위협,
그리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 체계 개발 그리고 확보에 대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ADD는 한국형 그 삼축 체계 조기 구축에 전념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첨단 국방과학 기술을 선도해서 AI 첨단 과학 기술 강군 건설이라고 하는 국방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지만, 예, 사실 정말 요즘 어깨가 되게 무겁습니다. 이제 북한 위협은 이제 변화의 양상이 되게 크고 또 세계 안보 정태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국방부의 가장 큰 임무는 우리 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어떤 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가 다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기체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무기체계를 더 신속히, 더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뭐 계속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이런 고민이 부족하다는 자책도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방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산인 기반이 잘 갖춰져야 우리 군이 더 좋은 무기체계를 더 빨리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그 지원, 또 관심, 응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건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K방산 수출 확산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또 국가 안보 기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 승리를 위해 AI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가는 국방부와 군의 노력에 큰 성원 부탁드리고요. K방산의 성과가 이어져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